미래의 인간 생명공학이여 질주하라. 자, 이제 순서를 보니까 육체를 버려라, 정신을 버려라, 장로된 메투셀라의 유전자, 심지 수명을 버려. 메투셀라의 세계, 자기 세계 선택 위에 월드와이드 무한 생명. 육체를 고르다. 제1장에 1989년 라지 데실바와 바한 데실바 부부는 절망적이었다. 4살 난 딸 아산티가 죽어가고 있었다. 아산티는 유전자 결함 탓에 면역체계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인간은 누구나 대략 3만 개, 인간의 유전자 수는 게놈이 발표됐을 당시만 약 3만 개로 추산되으나 그 뒤에 약 2만 2천 개로 수정됐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각 유전자마다 한 쌍의 복제 유전자가 있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유전자는 우리 세포에 어떤 단백질을 언제 만들지 지시한다. 각 단백질은 작은 분자 기계와 같다. 몸의 모든 세포는 이런 작은 기계를 수백만 개로 이루어져서 정확히 호흡을 맞춰서 가며 움직인다. 단백질은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적절한 장소로 전달하고 세포의 건강과 구조를 유지하는 발판이 된다. 어떤 단백질은 신호를 뇌에 전하는 심부리권 분자를 형성하고 다른 단백질은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형성한다. 단백질은 세포 내부의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제조창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리보솜 자체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아산티 데실바의 경우에 아데노신 데아미나제 핵산분의 효소 경로의 하나 ADA라고 불리는 단백질 합성을 위한 복제 유전자 2개가 모두 망가져 있었다. 만일 하나만 망가졌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전자의 다른 짝이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제 유전자가 모두 손상돼서 아산티의 세포는 ADA를 만들 수 없었다. ADA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지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DA가 없으면 T세포로 보이는 백혈구 세포가 죽어버린다. ADA 결핍아동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거글보이병 이런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심각한 중증복합성 면역부정증 ACID를 앓는다. 면역체계가 취약한 사람에게 바깥 세상은 위협 그 자체다. 접촉하는 사람, 나눠 쓰는 그릇, 함께 호흡하는 공기가 모두 위험한 병원균의 공격 루트가 된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샨티는 주로 집안에 있어야만 했다. ADA 결핍증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법은 합성 ADA 주사를 자주 맞는 것이다. ADA 결핍 아동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눠주는 존재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기에 한계가 있다. 처음 맞을 때는 신선한 효과를 보지만 복용이 들어갈수록 표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아샨티는 2살 때에 PGA-ADA 주사를 처음 맞았는데 그때는 효과가 좋았다. 아산티의 T세포 수는 급격히 증가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간 생겼다. 그러나 4살이 되자 주사를 맞아도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산티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PGA-ADA 이상의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당시의 유일한 선택이었던 골수의 시간 적합한 기증자가 없어서 불가능했다. 1990년대 초 아산티의 부모는 지푸라기도 정전 신종으로 여기저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유전학 브랜치 앤더슨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 임상 시험 허가를 신청 중이었다. 태권도 5단이자 유전학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인 앤더슨은 유전자 변이 따라서 일어난 유전성 질환을 체내의 정상 유전자를 살해 치료하려고 했다. 과학자들은 이미 미래 유전자를 동식물에 살려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유전공학이 시작된 때는 1972년이었다. 그의 유전학자 스탠리 코엔과 허버트 보이어는 하와이에서 열린 플라스미드 미생물에서 볼 수 있는 염색체의 유전인자를 거기에서 회의에서 처음 얼굴을 맞댔다. 플라스미드는 염색체 DNA와 다른 작은 환상의 DNA로 세균의 세포내에 있으며 그 안에도 몇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였던 코엔은 외래 플라스미드를 세균에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보이의 연구실에서는 바로 그 무렵에 세포의 특정 부위에서 DNA를
얇게 잘라내는 제한이 효소 DNA의 연기배열식 이중 사실을 절단하는 백상권의 요소의 하나를 막 발견한 참이었다. 도서관 캘리포니아 출신의 두 사람은 뜨거운 본제 쇠고기와 컴퓨터 시험제 스위치를 먹어가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 결과 각자의 기술을 서로 합치면 흥미로운 연구가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고유의 제안 교사는 특정 유전자를 구분해서 적절히 수 있었고 고유의 기술은 그 유전자를 세균으로 옮길 수 있었다. 1973년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만난 지 넉 달 후에 고현과 고현은 사람과 장르의 상조하는 대장균의 새 유전자를 삽입하는 데 성공했다. 처음으로 인간이 다른 종의 유전자에 선호된 것이다. 이에 의해 유전공학이라는 분야가 태어났다. 고현은 나아가서 세계 최초의 바이오학적 테크놀로지 기업인 제네텍을 설립했다. 고현은 세포 성장 인자에 관한 연구로 1986년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 고현과 고현의 세균 연구를 토대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동식물의 새로운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고등생물의 세포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이런 세균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이 작업에는 유전자를 적절한 지점으로 운반해주는 벡터 곧 운반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천년 유전자 운반체인 바이러스를 사용한다. 어떤 의미에서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세포까지 운반해주는 이성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세포벽이나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바이러스의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동식물이나 세균의 세포와 달리 바이러스는 자기 증식을 할 수가 없다. 증식을 하려면 세포의 기생에서 유전자를 심고 이것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하나하나 합성해야 한다. 유전공학이 보급된 초창기부터 바이러스를 사용하면 이미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바이러스들이 적당히 변화를 주면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자를 운반해서 증식시키는 대신에 과학자가 지정한 다른 유전자를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질이 바뀐 바이러스는 마치 트럭처럼 과학자들이 얹어진 유전자를 운반한다. 이렇게 증식을 관할하는 바이러스의 자체 유전자를 제거하기만 하면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 감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이러스 자체 유전자를 제거하기만 하면 증식을 관할하는 그런 것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수십 종에 달하는 동식물의 유전자를 변이시켰다. 예를 들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담배잎, 냉해에도 얼어 죽지 않는 토마토, 살충제가 닿아도 시들지 않는 옥수수 등이 만들어졌다. 앤더슨과 동료 연구들은 이것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통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강에 필수부기라는 유전자가 결핍된 환자라면 바로 그 유전자를 투입하면 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라. 앤더슨은 이것을 아샨티에 시술해 보고자 제안했다. 앤더슨이 1988년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서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 물론 그의 계획에 비판적인 사람도 있었다. 7개월에 걸쳐서 7곳에서 규제위원회가 15차례나 회의를 거듭했고 24일 시간에 따르는 공개 청문회도 열렸다. 1990년도 초 앤더슨과 동료들은 NIH의 유전자 변환 자문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법적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었다. 그의 범위 될 때까지 아샨티가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거론이 됐다. 아샨티의 부모는 이 실험적인 치료에 동의했을까? 물론 앤더슨의 치료법에는 위험이 있었다. 그렇다고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샨티는 격리 생활을 하다가 아마 몇 년 뒤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감안해서 아샨티의 부모는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라지 데실바는 클로니컬과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샨티와 그 부모는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NIH의 의료센터로 내려갔다. 거기서 12일 동안 앤더슨과 동료 마이클 그레저 캐널스 컬버가 아샨티의 혈구를 채취했다. 그 다음에 속을 텅 비게 만든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정상적인
ADA 유전자를 혈구에 삽입했다. 마침내 9월 14일 오후 커버는 정상 ADA 유전자를 집어넣은 세포들을 아샨티의 몸에 주입하기 시작했다. 유전자 치료법이 의도하는 것은 대략 걸 수 있을까 비슷하다. 즉 아샨티의 본인의 세포가 ADA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유전자 치료가 걸 수 있을까 다른 점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컬버가 아샨티의 혈액에 다시 주입한 세포들은 원래 아샨티의 것이므로 면역체계는 이를 자기의 것으로 인식한다. 유전자 치료의 효과는 놀라웠다. 6개월 만에 아샨티의 T세포 수는 정상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아샨티의 건강은 계속 좋아져서 학교에 다니고 집 밖으로 외출하는 등 고통하여 별 차이 없이 생활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다. 물론 완치된 것은 아니다. 아샨티는 아직 소량이지만 PGADA를 계속 복용한다. 보통 이 약은 나이가 들면서 복용량을 늘려야 하는 법이지만 아샨티의 복용량은 4살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 PGADA를 완전히 끊을 수가 있으나 의사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복용을 계속 권하고 있다. 아샨티가 오늘날 더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유전자 치료 덕분이다. 아샨티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사실, 즉 인간에게 유전자를 삽입하면 유전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다. 유전자의 치료법이다. 치료에서 기능 향상까지. 아샨티의 치료가 성공한 다음 유전자 치료 연구의 꽃이 활짝 피었다. 1990년 이래로 수백 군데의 연구실이 유전자 치료를 질병 치료의 한 수단으로 시험하기 시작했다. 임상시험도 4,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500여 건이나 행해졌다. 학자들은 동역병, 겸상적 혈구 빈혈증, 종양, 헌팅턴병 등 유전자 치료가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 동맥 속에 생기는 혈전을 제거하는데도 유전자 치료가 유효하다는 점을 알아냈다. 유전자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목표는 질병 치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유전자 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연구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는 동물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쓰일 수가 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빈혈증을 대체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법을 생각해보자. 혈관에는 수조 개에 들어있는 적혈구가 흐르고 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은 적혈구들은 흑화해서 다른 신체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그곳에서 흡박까지 이산화탄소를 가져와서 체외로 배출시킨다. 적혈구 세포가 충분치 않으면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지를 못한다. 근육은 힘을 쓰는데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다. 뇌는 맑고 명료한 사고를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산소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 빈혈증이란 적혈구 부족 상태를 통틀어서 일컫는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이 빈혈증과 그로 인한 증상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최소한 8만 5천 명의 환자들이 심부전증에 따른 중증 빈혈로 고생하고 있다. 또 5만 명 정도가 의저 치료약인 AZT의 부작용 때문에 빈혈에 걸려 있다. 1985년 빈혈치료법을 찾던 캘리포니아주의 더우전도 오크스의 생명공학 의사인 암젠의 연구자들은 성장호르몬 에리스포트 에틴 적혈구 생성 촉진인자의 생산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추출해냈다. 혈중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신장이 이에 반응해서 EPO를 생산한다. 그러면 EPO는 체내에서 더 많은 적혈구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심부전 환자에게 암전의 합성 EPO 주사를 놓으면 기능 부전 현상이 완화가 된다. EPO는 이들 환자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이 약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연간 5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EPO는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보존 치료법은 일주일 만에 3번 EPO를 맞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연간 7천에서 9천 달러가 든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 AZT와 같은 에이즈 치료약 값을 대기로 허덕이는 한에 그 부작용을 억제해주는 EPO를 쓴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 몸에서 더 나은 EPO가 나도록 함으로써 심부전이나 AZT의 영향을 없앨 수는 없을까? 시카고 대학교의 제프리 라이덴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1997년 아이들인 교수와 동료들은 실험용 동물의 이 비료 유전자 치료를 시험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연구진은 이 비료 유전자를 사용한 바이러스를 원숭이와 생쥐에게 주사했다. 그 바이러스는 생쥐와 원숭이의 세포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유전자를 걸어놓았다. 그러자 세포들은 이 비료를 추가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체내 적혈구 생산량이 늘었다. 원리상으로 ADA 유전자를 아산티 몸에 주사한 것과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은 이 경우 원숭이와 생쥐가 원래 정상적인 이 피와 복제의 유전자를 2개씩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입된 유전자는 세포에서 세 번째 복제 유전자였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동물의 이 비료 생산 수준은 정상 수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바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한번 주사 후에 동물들은 더 많은 이 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체내 적혈구 수도 치솟았다. 생쥐들은 전체 혈액중의 적혈구 비율이 49%에서 81%로 뛰었다. 원숭이의 경우에 40%에서 70%로 높아졌다. 이외에도 적어도 2개의 따르는 생명공학 각각 개코 원숭이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결과를 얻었다. 적혈구 수가 증가한 것은 인상적이지만 유전자 치료의 진정한 이점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데 있다. 이 비료를 직접 주사하면 적혈구 생산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비료 주사는 일주일에 3번이나 해야 한다. 이에 비해서 이 비료 유전자 치료는 2~3개월에 한 번이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의 주사로 평생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여러 연구에 입증되었다. 라이덴 교수의 연구에서 생쥐들은 주사를 한 번 맞았으나 적혈구 수는 1년 동안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원숭이들의 경우에 그 효과가 12주간 지속됐다. 아리아드의 실험에서 4년 전에 유전자 치료를 받은 원숭이들이 아직도 높은 적혈구 수치를 보이고 있다. 효과의 지속기간에 말하 약물치료와 유전자 치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그렇고, 그렇죠. 신체에 투여된 약물은 잠깐 효과를 내지만 결국에는 분해돼서 체외로 배출되고 만다. 반면에 유전자 치료는 신체에 필요한 효소 등의 단백질이나 기타 물질들을 체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효과의 지속기간은 벡터의 종류 및 벡터가 어디에 DNA를 운반하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의 DNA는 그 전부가 세포의 핵 내부에 있는 23쌍의 염색체에 존재한다. 세포에는 방어벽 구실을 하는 핵막에 둘러싸여 있다. 핵막은 이런저런 청경에서 염색체의 손상을 막아준다. 또 세포에는 아주 정교한 DNA 복구 메커니즘이 있다. DNA에 무슨 손상이라도 생기면 대개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복구시켜준다. 삽입 벡터. 이 세포핵을 긁고 운반하는 유전자들을 염색체에 접합시킨다. 비삽입 벡터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비삽입 벡터로 운반된 유전자는 세포내에서 둥둥 떠다니는 부유 상태가 된다. 핵 내부로 옮아지거나 염색체 내부로 삽입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세포는 그 유전자 정보를 정확하게 읽고 그 지시에 따라서 단백질을 활성한다. 다만 이렇게 운반된 유전자는 세포가 분열할 때 함께 복제되지 않는다. 새 유전자들은 서서히 소모되고 결국에는 분해돼서 효과도 없어지게 된다. 약물 삽입 벡터는 각각 유효기간의 다름으로 잘못 이용하면 용도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삽입 벡터와 비삽입 벡터. 운동 능력을 높이기. 스포츠맨이라면 이 기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루트 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자전거 경주 대회 1998년 경기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서 벨기에와 프랑스 접경의 세 관원들이 한 자동차의 400평지성의 이 피어를 살렸다. 그 차의 운전자는 대회에 참가한 강팀 중에 하나인 페소티나의 마사지사인 윌리 보에였다. 매출의 스위스인과 프랑스인 선수로 그런데 이 팀은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출전 자격 여기에 성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비료를 주사하면 빈혈이든 아니든 몸에서 더 많은 적혈구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증가한 적혈구들은 몸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한다. 산소 공급 능력이 강화되면 지구력이 커진다. 만일 프로 선수가 합성 이 비료 주사를 맞으면 장거리 달리기, 수영, 자전거 경기에서 기록을 10%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 종종 몇 분의 1로 차로 승패가 갈리는 운동 종목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진다. 이 비료가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된 최초의 약물은 아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육상선수 벤 존슨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근육 강화 효과를 내는 나와서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990년 홈런왕 마크 맥과이어가 호르몬제를 사용해성을 시인했다. 다른 선수들도 운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메타암페타민을 복용하거나 수혈이나 혈액 제제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수를 늘리기도 한다. 헤모글로빈 대신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인공물질인 PFC를 쓰는 선수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은 또 선수들만이 아니다. 아마추어 역도 선수들도 스테로이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효과가 있는 약물에는 대개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된 법이다. 그래서 누구나 반복되지 쉽게 복용하지는 못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일으키는 위험 증상으로는 심장병과 고혈압, 신장기능 장애가 있다. 여기에서 또 남성 경우에 정전수가 감소하거나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성은 채모가 짙어지는 등 남성적인 특성이 강해진다. 또 남녀를 불문하고 공격의 성향이 강해진다. EPO는 소량 복용할 경우에 별 문제가 없지만 너무 많이 쓰면 피가 진해져서 심장이 제대로 검부질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 등의 탓에 그 같은 약물들이 폭넓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EPO를 비롯한 여러 신체 기능 강화제는 일주일에도 2번씩 복용해야 한다. 또 약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따라서 운동 경기를 앞두고 약물을 사용하려 한다면 처방 인정 없이 불법적으로 대량의 약물을 한 번에 구해둬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공을 조금 더 세게 쳐내기 위해 선거식의 주사를 여러 대 맞거나 조제 대상의 약물을 암시장에서 구입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전자 치료를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운동선수가 EPO 유전자 치료를 받는다면 검사에서 적발될 위험이 매우 낮아진다. 합성 EPO만 해도 신체에서 만들어내는 EPO와 거의 동일하므로 혈액 검사에서 적발하기가 어렵다. 선수 본인이나 트레이너가 EPO를 지니고 있다가 들키는 경우에야 비로소 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된다. 만약 어떤 선수가 시합 당일이 아니라 한 달 전쯤 주사를 맞는다면 약물 소지로 적발될 위험은 거의 없는 셈이다. EPO 유전자 치료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주말에는 하이킹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동료들을 공을 치기 위해서 주3이나 주사를 맞으려는 사람은 우선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몇 달에 한 번 또는 일생에 한 번 맞는 것으로 족하다면 개념의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벡터라면 그 한 번의 주사로 충분하다. 이로써 적혈구 수가 늘고 산소 운반 능력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일생 동안의 체력이나 지구력이 높아질 것이다. 물론 EPO 유전자 치료에도 위험이 있을 것이다. 새로 삽입된 유전자가 기존 유전자의 기능을 방해한다거나 신체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새 유전자의 기능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의 치료법의 안전성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막대한 의학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있다는 거죠. EPO 유전자를 추가하는 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EPO 자체에 따르는 위험이다. 지금까지 많은 운동선수들이 EPO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EPO 때문에 1990년대 초에서 네덜란드 자전거 선수 20명이 EPO 가다 투여로 사망했다. 적혈구수를 극도로 늘린 나머지 심장이 더 이상 펌프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혈액이 진해졌던 것이다. 그 뒤에 선수들이 EPO 위험성을 깨달으면서 사고사는 줄어들었다. 즉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한 선수들이 피가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사용량을 조심스럽게 조절한 것이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들도 이런 건강성의 위험을 깨닫고 EPO의 양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유전자 조절 영역인 프로모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프로모터의 유전자가 교정하는 DNA를 언제 만들면 되는지 세포에 지시하는 기능이 있다. 유전자 치료의 임상시험 가운데 새로 삽입된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서 단백질을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시험에 프로모터는 늘 스위치 온 상태로 있는 게 좋다. 그러나 EPO의 경우에 EPO 단백질이 너무 늘면 몸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프로모터가 늘 스위치 온이 돼서는 곤란하다. 스위치 온. 그렇게 된다는 거죠. EPO. 과학자들은 여기서 늘 스위치 온 상태의 프로모터를 대신해서 유전자 활동에 제어할 시스템을 두 가지로 개발했다. 영국의 옥스퍼드 바이오메디카 연구원 KT 빌리는 혈액의 산소 농도와 운동에서 기능하는 프로모터를 개발했다. 안전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안전성
유전자와 프로모터를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에 유전자 치료 혹은 대단히 융통성 있는 기술로 떠오른다. 우리는 약물요법,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인 유전자 치료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효과의 지속기간을 통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프로모터의 종류를 선택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유전자를 활성화할지 조정할 수도 있다. 아리아드의 기술은 가까운 장래의 임상 실험에 접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참 아무리 시간 지나면서 부작용이라는 것이 없는 가치가 또 나타나고 또 사람이 그렇다하지만 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